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뉴스 살펴봅니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한 교수님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지구촌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고 복합적인 맞습니다. 원인일 텐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라면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보도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그 최초의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한 목적 그거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이나 미국 사이에 어떤 절충선이 생겨야 하는데 이게 전쟁 발발 초기에는 이런 절충선을 좀 찾기 위해서 서로 대화나 어떤 협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협상의 소식보다는 미국과 서방의 어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이 더 강화된다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더 치열해지고 또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러시아가 경고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국제사회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국제사회도 러시아를 비판하는 측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일견 좀 묵인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지구촌이 경제 회복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바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그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날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4기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이미 12기를 지원했고 또 대표적인 공격 무기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효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 14일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미국산 전투기인 F-15나 F-16의 조정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달러, 그러니까 요새 환율이 올라가서 최근 환율로 보면 한 1,300 몇십억 정도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내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전쟁을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 기동 로켓 시스템이나 전투기는 뭐 들으시기만 해도 대표적인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주로 서방이나 미국이 방어용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최근에 이런 걸 보면 이제 공격용 무기 지원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세르게이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어저께 서방이 이 장거리 무기 지원을 자꾸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지는 더 확대될 거다 하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사실 최근에 그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그 에너지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상당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상당히 에너지 때문에 고통이 커지고 있고 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항전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일반인들의 어떤 여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좀 상당히 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아유, 참 걱정이네요. 전쟁이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지금 행동을 미국이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이 소식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19일에 중국의 중국이 세 번째 푸젠함이라고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는데 그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호가 북쪽에 있는 다롄항에서 정비를 마치고
이 대만 해협을 거쳐서 모항인 남쪽의 하이난으로 복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 같은 날 19일에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같은 날에 통과했다는 건데 예, 이에 대해서도 중국의 해 공군 전력이 이 벤폴드호를 추적하면서 감시 활동을 폈다 하고 이렇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동부정부가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 해협이라는 지역은 대만하고 중국 본토 사이에서 131km에서 18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해역입니다. 그래서 예.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미국의 특히 전함들은 항해 자유 그런 원칙을 실행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이 대만 해협은 통과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당이 다르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수시로 이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중국 해군하고 같은 날 통과한 거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좀 상대적으로 견제하는 전함들이 훈련할 때도 사실은 안 나타나는데 같은 날 통과한다는 건 그만큼 좀 그 긴장이 고조된다는 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떤 최근에 대만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 군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같은 민주당인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다음 달에 대만을 방문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최근에는 분위기상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료들 특히 고위 관료들은 대만 방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 중국 원칙을 보장하고 또 동의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얼굴을 많이 세워줬던 거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고위 관료들의 방문이 잦아진 편이고요. 예. 특히 2020년에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방역 협력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의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전직이기는 하지만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지금 대만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네. 18일부터 오늘까지 방문 일정이 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19일 날은 차이잉원 총통까지 만나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이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직이니까 현 이제 미국 정부를 대변하진 않지만 이게 전직 더구나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묘한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외교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에 보면 시진핑 주석하고 곧 통화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 통화의 목적은 이제 미국 내 물가가 급등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미중 무역 관련 갈등 때문에 양국이 서로 막 잔뜩 올려놨던 그런 관세를 우리 서로 낮추자 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뭐 사실은 중국도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결실은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긴장 조성되고 갈등하면서도 또 도움이 필요할 땐 또 뭐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서로 또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 이게 국제 사회에 어떤 적나라한 도우면서 싸우면서도 또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게 어떤 그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국제사회 냉엄한 현실을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국제관계 현실에서 그렇다면 네네. 우리나라는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그 요즘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또 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소위 비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 군과 미국과 서방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 군 사이에 좀 이렇게 나뉘는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이걸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모든 국가들과 다 무역하면서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취해왔던 한국 같은 입장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랑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측 모두하고 우리는 우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와서 어떤 한쪽을 이렇게 좀 척진다 그럴까요? 배척하는 그쵸.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뭐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양자 간에 우리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보다 어떤 친구와 더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해서 덜 가까운 친구를 배척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이랑 다르게 이사 갈 수도 없고 또 그걸 이제 지정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평생 안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국가는 이런 관계를 조심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국제관계 현실을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냉엄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대외 전략과 정책을 실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한국이 네네.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거라는 걸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잘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 얘기하면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한국은 한국 입장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네. 그게 서로 양해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 기분 나빠 하지만 서로 너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양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행동을 해 나가면서 또 상대편으로 조금 소원해질 수 있는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하고는 좀 척지지 않도록 네. 최대한 그런 외교적인 어떤 수사라 그럴까요? 레토릭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도움이 좀 어려울 때는 그 대체 상대로서 한국이 필요할 때가 많고요. 네. 한국은 뭐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과 최대한 불편해지지 않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좀 현명한 진짜 그 어렵지만. 태도를 유지해야 될 지혜가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